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참 우리가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어떤 인간의 깜냥이나 이런 거는 막 그전에 뭐 익히 지적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설나영 씨에 대한 이야기한 거는 아주 집약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런 표현을 했죠. 내재적 접근법이다. 그리고 설나영 여사가 한 목적적, 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지적을 한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거는 본인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나영 여사가 하고 있는 언행들이 김문수 후보의 대선 승리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한목적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망언을 하면 결국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 진영의 표를 깎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므로 유시민 작가 스스로도 본인이 이야기했던 논리적 비판에 그대로 부메랑을 맞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게 뭐 사실 저보다 우리 이현정 선배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과거에 우리가 그 북한을 이해하자는 취지를 좀 그 북한 체제 안에서 뭐 송도일 교수가 했었던 그런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게 그 서독에 있는 누굽니까? 베를린 자유대학의 피터 루츠라는 교수가 동독을 이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개념을 만들어내는 게 내재적 접근인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와가지고 그 대선 후보의 부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적용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해괴에 망측한 소린가.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때 했던 망언 중에 하나가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 말은 틀린 말이 맞는데 아무래도 그 말은 본인한테 적용되는 것을 그때 예언한 게 아닌가. 저는 특정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요, 이게 이제 좌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독재나 이런 자기들 이야기를 할 때 자꾸 내재적 접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송두리가 옛날에 했기도 했고 또 이종석 씨가 이제 북한을 연구하면서 주로 이 내재적 접근, 즉 우리가 북한을 우리의 잣대, 민주주의와 어떤 이런 법치주의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북한 고유의 어떤 그 내부에서 봤을 때는 그 독재가 정당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첫 번째 그 서독의 그 교수 자체도 나중에 그 동독 간첩이었다면서요? 네. 결국 그렇게 이제 드러났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보면 결국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건데, 저는 오늘 이수민이 더 분노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지금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으면 사과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물론 이 인간한테 뭐 제가 사과를 구하는 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또 이런 교묘한 논리로 또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내재적 접근법은 적절한 적용을 한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발언에서 제일 충격을 먹은 게 학출이라는 표현 나 진짜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오랜만에 들었죠.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 노출, 학출. 네, 노출, 학출. 그러니까 내가 학출로서의 권위의식을 보여준 거잖아요. 네네. 자, 노출을 우습게 보고 노출 너희들은 내 깃발 따라서 따라와라 이런 건데 정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위선적인 허위의식을 제대로 보여줬고, 제가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 넷플릭스에 올라와가지고. 근데 거기서 유시민 씨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가 대학을 안 나온 것에 대한 약간의 그런 컴플렉스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학을 안 나왔다는 걸 드러내니까 유시민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 같은 사람도 대통령님 옆에 계시지 않느냐, 있지 않느냐, 저도 대통령님을 따르지 않느냐, 그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묘한 선민의식을 느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상고를 나왔지만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네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냐면 저도 못 붙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서울법대를 졸업해도 못 붙었어요. 근데 상고를 나왔어도 사법시험을 붙었어요. 그때는 300명짜리 시험을 붙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서울법대 정원이 300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유시민 씨는 서울대 경제학과인가 나왔어요. 경제학과 나왔죠. 근데 당시는 어땠냐면은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집에 돈이 없으면 대학을 못 가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냥 그 대학을 돈이 있어서 갔던 사람과, 그래서 그 제일 좋은 서울대를 갔다고 하는 사람과, 돈이 없어서 대학은 못 갔지만
정말 그때 학력과 무관하게 사법시험 도전해가지고 시험 붙어서 300명 안에 들어가지고 붙은 사람 사이에서 대학 얼마나 그 학출들이 행패를 부려대겠으면 법조계에서도 많이 행패를 부렸으니까 그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컴플렉스를 가졌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옆에 와서 위로한다는 게 나같이 대단한 사람도 네 옆에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위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뭔가 야, 좀 이건 좀 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정말 제대로 느꼈습니다. 네. 아, 저 선민의식, 저 노동 귀족적, 민주화 운동권 귀족적 사고방식. 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뭐 호텔 경영학 이야기, 경제학 이야기하면 승수 효과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할 때 유시민이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 대학원 정도 나와야 이해하는 건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유시민의 발언에 대해서 오늘 김문수 후보가 아주 그 연설을 하면서 그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사실은 그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하고 이제 노동운동 같이 이제 했었는데 같이 구속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가족들끼리 옛날에 민가협이라고 있었습니다. 또 구속된 가족들을 이제 석방하는 뭐 뒷바라지하는 그 모임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 사실은 이 유시민 씨 집안하고도 꽤 잘 알고 또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보면 설란영 씨하고 결혼한 다음에도 꽤 화목한 과정. 제가 알기로도 아마 참 이분은 참 영혼이 참 깨끗한 분이고 선한 분입니다. 뭐 정치를 잘하냐 이건 좀 자치하고라도 그것만은 우리가 다 이분을 경험해 보면 분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 잘 살고 있다. 근데 왜 내 아내가 뭐가 문제냐.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보면 결국 이 유시민이 제기했던 어떤 이 학벌과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게 이 선결한 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성보다는 감성에 좀 좌우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김문수 후보의 꽤 이런 눈물 섞인 어떤 이 응답이 저는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내가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겠습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 네. 있죠. 그 말이 떠오르는 거기도 했고요. 근데 다만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우리 해왔던 것들을 좀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완전한 절연이라든가 아니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완벽한 선긋기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걸 통해서 결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요구했던 부분들을 하나 둘씩 다 이제 해결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에서 이게 화렴점정처럼 터졌다면 상당히 뭔가 좀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그거 그렇게 가져가기에는 좀 자체적으로 좀 부족한 네. 부분이 있고요. 아까 들었던 말씀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하자면 저는 이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저는 대학 시절에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썼던 책들을 보면서 뭐 그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이렇게 좀 재미있게 책도 읽고 뭐 했었는데 거꾸로 있는 세계사 뭐 이런 것도 예.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유시민 작가가 이제 정치에 투신하고 난 다음부터 좀 변화되는 모습들을 봤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독일의 철학, 뭐 근대 철학을 얘기할 때 보면은 그 이성에 대해서 상당히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객관적인 이성이 있고 주관적인 이성이 있는데 객관적인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뭐 도덕성 아니면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로 객관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관적인 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판할 때 쓰는 말이 도구적 이성이에요. 도구적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레양 여사를 비판할 때 유시민 작가가 썼던 표현이 한 목적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도구적 이성관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유시민 작가가 본인이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왔던 많은 담론들이 있을 건데 그 담론을 그것 자체로 논리로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 그러니까 좌파의 집권이라든가 아니면 좌파의 헤게모니를 이제 프로파간다를
이제 대중들을 설득하는 데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도구적으로만 써왔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시민 작가의 이런 논법과 그동안에 어떤 해왔던 망언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지식 담론을 상당히 낮추는 그런 좀 저질스러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이게 좌파 진영에서 김어준과 유시민의 어떤 영향력은 꽤 큽니다. 네. 매일 아침 사실은 이 김어준의 방송을 한 40만 명이 실시간 동접자로 봐요. 네. 그리고 이 보는 사람이 한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발신하는 메시지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에 미친 영향은 굉장하고 그렇죠. 또 유시민을 정신적으로 따르는 이 좌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시민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이제 왜 이러지 막 섬찟하면서도 함부로 유시민을 비판할 수 없는 네. 이제 그런 건데 바로 그게 이제 이재명의 지금 입장 안에 지금까지 이재명은 이 시간까지 이 발언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있는 거죠. 뭐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우리를 맹목적으로 지지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여기가 제가 출연하는 유튜브 중에서 우리 보수 유튜브 중에서 이곳 어벤져스가 제일 큽니다. 네. 예. 근데 뭐 JTBC의 유튜브 프로그램 하나를 네, 장르가 있죠. 예, 네. 제가 요즘 출연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동접자가 적어서 되게 부진했다 그러는. 4만 명이 동접했어요. 4만 명. 예. 근데 부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파괴력, 확장력 등등해서 이게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시민이라는 사람도 이미 그에 완전히 도취돼 있어요. 네.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시민 대법관법이라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유시민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를 대법원에서 스카우트하려면 그 연봉으로 안 된다. 아이고 잘났어 정말. 정말 그저 할 말이 없었으니까 네. 정말 어쩜 이렇게 자신한테만 자본주의적인지 정말 뭘 네. 공적 의식도 느껴지지도 않고 정말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데 김문수 이재명 후보가 요번에 사전 투표하러 들어갈 때 네. 거기서 이제 코끼리 뭐 이런 거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네. 젊은 분이. 네. 박성재 전 MB 아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아내분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네, 기자 있습니다. 출신의 네, 제 후배입니다. 예. 비서관 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네. 뉴미디어 비서관. 맞아요. 네. 그 완전히 부부가 다 그런 분의 아드님인데 그분이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그렇게 변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또 바뀌어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득권인 거를 모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이들이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만들어 나갈 어떤 이 세상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우려가 굉장히 큰 거죠. 아마 이들이 이제 가게 되면 봐라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해도 네.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아마 이재명이 집권하더라도 뭐 이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고 또 갈라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뭐 거기 그렇게 되면 이들의 뭐 정체와 실체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선거전이 진행되더라도 정말 이들의 어떤 실체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적나라하게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